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두 번째 강의로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론을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각 이론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사회심리학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론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한번 알아보고 일종의 마치 그 로드맵과 같이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역할이론, 사회학습이론, 교환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이론, 인본주의 심리학, 긍정심리학, 마지막으로 비교문화심리학, 그리고 문화심리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심리학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일관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저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마다 이 사회학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 간에 또는 사회 안에서 질서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사회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직원과 이 회사 조직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질서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이 개인과 이 국가 사이에서의 하나의 그 관계, 이것도 이제 사회적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런 이론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좀 더 이 추상적인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회심리학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사회학적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의미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자기 참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서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또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 볼 때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 이것은 일방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죠. 서로 부부간에 이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와 문화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행위의 산물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지만 그것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 행위를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의미에 근거하여 타인과 대상에 대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상황정의, definition of the situation은 상호작용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 번째, 의미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네 번째, 의미는 개인이 타인과 상황과 관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감과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가깝게 여기고 신뢰하는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그 부부관계는 일종의 빈 껍데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결국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죠. 하지만 우리는 신뢰로운 행동을 서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이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우리는 신뢰로운 행동을 보고 상대가 자기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감정을 서로가 갖고 그러한 감정을 신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붙여주기 때문에 두 부부 사이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명한 언어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이 어떤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표현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언어 관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의 제자인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언어 결정론적인 사고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언어와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언어의 문법 체계가 다르죠. 이러한 언어의 문법 체계는 사고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갖고 있죠.
따라서 주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문장에는 항상 들어가요. I라든지 we라든지 꼭 이렇게 주어가 있고 주어가 하는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를 빼놓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한국어에서는 사실 우리는 주어를 생략하고도 문장이 가능합니다. 밥 먹어. 이건 명령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어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기분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어를 넣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 문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의 관점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굳이 드러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에게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에 따라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에 그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에서 보면 결국 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따로 존재했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상에게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것은 꽃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바로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붙여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상징, 이 대상, 그 행위와 사회적인 행위, 그리고 이제 자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상황 정의, 그리고 역할 구성, 역할 담당,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든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도 상징이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기라고 하는 이 대상은 하나는 물리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태극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태극기가 상징하는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애국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그 대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일으켜서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는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념은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이것은 나와 타자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러한
나와 타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개념인 것이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언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본연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고 공유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종종 당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행동이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당혹함이죠. 이때 이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동이 또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을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일종의 모멸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멸감이라고 하는 감정, 모멸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의 또 신체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막 부르르 막 떨리고 막 손에 주먹이 가고 땀이 나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하는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 사람한테 일종의 보복적인 또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희노애락과 같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인 감정이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의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이론으로서는 역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이론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이 위치 간의 연결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역할 이론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인이나 소집단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과 또 집단, 사회, 국가와 같은 거시적 수준 간의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구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과 관련된 개념을 우선 정의를 해보자면 역할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된 행동의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어떤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특정한 지위에는 특정한 역할이 부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족의 예를 든다 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그 사람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다른 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는
생득적인 역할이 있고 획득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획득적인 것은 이것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할 때 전통사회는 바로 이러한 생득적인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근대사회는 어떠한 그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 그런 것에 기초한 사회가 이제 근대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역할과 관련된 개념 중에는 역할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역할 기대라고 할 수 있고,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그것과 관련돼서 뒤따르게 되는 어떠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 긴장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는 이런 역할과, 또 자녀 교육의 역할과, 또 가족 내에서의 화목이라던가, 또는 단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부모라든지 또는 그 친척이라든지 이와 같은 또 여러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때 느끼게 되는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역할 긴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서로 모순이 되고 상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들이 학생이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아버지의 강의를 듣는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교수로서 어떤 공정해야 되는 역할과, 또 자녀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 규정상 그 부모의 수업을 자녀가 듣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역할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할 개인 병합이라고 하는 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랄프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과 그 좀 독립적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지, 본인은 그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역할과 개인은 사실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그 역할로부터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오랫동안 군대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럼 더 이상 장군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장군으로서 어떠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역할 개인 병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현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기와 정체성 개념을 다룰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자기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 현저성 이론이 되겠죠.
바로 이제 역할과 관련된 개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역할 이론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보았지만 이 역할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것이 그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 역할이 개인의 입장에서 부당한 경우, 그러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본가와 또 프롤레타리아의 관계, 또는 회사에서의 그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만약에 역할 이론에 따른다면 부하는 바로 부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이 더 큰 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역할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